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문을 열어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 책임져 주시는 두 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최민희 전 의원, 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기찬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통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누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탄희 의원 꼽습니다. 뜬 인물. 네. 이탄희 의원. 네, 이탄희 의원이 판사 지금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죠.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이유는 즉각적 재난지원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데 그 문재인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월급 세비 탁탁 꽂히니까 자신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근데 정말 자영업자들 만나보면 동네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어려운 분들은 폐업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재난지원 대상도 안 되는 거죠.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손 놓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비주류 후보이다 보니 혼자 너무 애쓰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탄희 의원과 민병덕 의원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탄희 의원이 재난지원금 확대 즉각 지급을 놓고 농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기성 언론은 거의 보도를 안 하지만 일반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 저러다가 공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저 다 내려놓고 하는 저게 초선다운 태도다. 그래서 이탄희 의원을 뜬 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사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제가 작년 가을에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저도 공개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전부 다 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명령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막았으면 그 손실된 곳을 보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사실 정치권도 보면 여당 쪽도 야당 쪽도 다 필요하다 하겠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천은 못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제가 이런 발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필요하다고 하고 추경 더 늘리자고 서로 주장하는데 단추는 못 깨고 있는 거. 그게 우리 수준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탄희 의원 지금 그 농성 부분 지적하신 건 저도 적극 동조한다. 와, 고맙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국민의힘도 비슷한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탕에는 어쨌든 그 기재부 공무원들의 고민도 사실은 또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한정된 재원 갖고 어찌 이걸 운용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추경 예산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은 증액해야 된다는 이 일관된 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이제 합의가 되고, 이 합의에 따라서 기재부 정부 측도 좀 저희가 증액안을 요구를 하면 반영해 주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재원 마련과 관련돼서도 정부에서도 예산의 전용이나 아니면 기금 전용 갖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안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기성 그 세출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좀 빚을 덜 지는 방향의 어떤 재원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따가 후반부에 시간 되면 이 문제 다시 좀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좀 더 세게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 측하고 상당히 각이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것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진도 나가서 윤기찬 대변인은 이번 주에 뜬 인물. 저는 뭐 떴다라는 표현이 다소 좀 어색하긴 한데 김혜경 씨의 어떤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기도 전 도청 소속 비서실 소속이죠. 7급 공무원 그분이 좀 용기로웠다. 이게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뭐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색깔을 입힐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본인이 당한 거거든요. 갑질을 당한 것이고 또는 행정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지고대로 그분의 어떤 그 시각에서 이 사태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는 이분이 최근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뭐 구체적인 어떤 신변 위협 행위가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변 위협적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된 분들은 유념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이라도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후반부 토론은 이 문제 집중 토론하도록 이거 예정돼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이번 주에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이어지네요.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태도는 제가 그 정부 들어가서 일할 때 6급 기재부 공무원한테 당하면서 굴욕을 겪었던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해요. 6급 기재부 공무원한테? 네. 어떤 걸 당하셨어요? 정부 모든 부처가 기재부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부총리라고 하지만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나마 이분의 얘기가 진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생활을 해보고 안 해보고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시민운동하면서 바라본 정부 시스템과 안에 들어가서 일해보니 완전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그렇죠. 필요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재부 부총리가 저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수 50조 누락한 이후에는 그분들의 정당성은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의심하기에 따라서는 일부러 세수 50조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 워낙 이분들이 자기들은 완전 무결 그냥 100% 흠결 없이 100이라는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에요. 세수 50조 누락한 건.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번 발언도 천상천하 홍남기 독전이에요. 여야가 합의해도 나는 반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나는 반대하다이기 때문에 나는 절차에 없습니다. 홍남기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숨통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50조 세수 누락 이후 신뢰를 잃었는데도 여전히 천상천하 기재부 독전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진인물로 꼽았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그 여야가 합의해서 뭐 35조 50조 해도 정부가 제출한 안은 14조고 또 일각에서 정부의 기존 예산을 조정해서 쓴다는 것도 아직 1월 예산도 집행 안 했는데 조정 불가하다라고 이제 답변한 대표 그 대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합시다. 윤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 대목은. 저도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선출직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지시를 늘 따라야 되는 건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긴 그렇죠. 하죠. 직업 공무원 제도가 어찌 보면 권력 통제의 하나의 또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양면성이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정치권이
일치된 의견을 낸다 그러면 깊이 고민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기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토대로 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뭐 이유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조금 그런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배경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거든요. 어떤 배경이요? 예를 들면 뭐 정치권 진출을 위해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강원지사 출마설 뭐 이런 거 저는 소리 있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 논거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권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잠깐 저는 홍남기 부총리를 뵌 적이 있어요.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 들어갔을 때. 근데 인상 자체가 정치를 할 분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저분이 제2의 윤석열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얘기를 하니까 퍼뜩 그 말이 떠올랐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정치를 할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기재부 관료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금융실명제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된 거지 당시에 그 경제관료가 한 거 아닌데 그렇죠. 제가 그중에 5급 공무원 당시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옆에서 들었죠. 그런데 금융실명제 뭐 대통령이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지. 대통령이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같이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얘기하는데 뭐 말하자면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뭐 알아? 대한민국 우리가 이끄는 거야. 진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재부 관료들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어떤 그 경제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라는 이게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 그런 게 극대화된 게 아닌가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폐해죠.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 직업 공무원제 중에 폐해일 수 있고. 폐해인데 어느 정도 또 공무원들의 독자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또 너무 또 이걸 틀어막는 것도 직업 공무원 제도를 일부러 활성화시켜서 헌법내에 둔 또 이런 취지에 또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어서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로만 이제 본다면 글쎄요. 지금 뭐 우리 정치권의 그 국회 생산력으로 봐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여야가 추경안을 합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뭐 의지들은 보이고 있으니까 만약 합의한다 손 치면 그때 정부가 그걸 안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부안을 만드는 책임은 또 정부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누구든 즉시 재난지원금을 풀 수 있도록 합의를 해놓는다.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컨센서스는.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과정에선 국무회의 의결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무회의 의결을 할 때 국회가 합의한 사항 액수를 국무회의에서 거부할 수 있느냐. 대선 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파란이 일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디서 돈을 빼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세부 내역들. 그게 대강은 짜여져서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그것 합의를 해야죠. 근데 그 합의를 안 하는 경우는 없을 테고 다만 대강 갖고 안 되잖아요. 기재부 관료들이 보기에 그게요 이런 거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최대한 세목을 이렇게 막 요리 빼고 저리 빼서 해놔요. 일부는 뭐 국채를 하자, 일부는 어떻게 하자. 그게 기재부 관료들이 보기엔 너무 허술해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 결국은 저는 이건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책임져야죠. 책임지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의무는 사실 후보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후보들은 당선되려고 맞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분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누구냐라고 현직 묻는다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정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이제 좀 어떤 점을 유념해서 봐야 할지까지 좀 지적해드렸으니까 이 정도 좀 이 부분 정리하고요. 자, 윤기찬 대변인 금주의 진인물은 누굽니까? 저는 뭐 뒤에 나올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시점이 좀 불명확한데 저는 애당초에는 이게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원훈 광복회장을 꼽으려고 했어요. 예.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본인도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어쨌든 제기된 의혹이나 녹취록 등을 토대로 볼 때는 어쨌든 국회 내에서 한정된 목적으로 개설해 준 카페 예.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제 그 광복회 회원들 이것이 아무쪼록 뭐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본인한테 상당히 그렇죠. 좀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실관계를 명확히 본인이 우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수사에 이미 착수했죠? 착수했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렇게 아마 어제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뭐 코멘트 하실 거? 우선 어제 제가 광복회장의 비서실장을 우연히 그저께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회장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더 취재는 못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팩트 체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건 누구에게나 해당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예. 보태면 저는 이분이 해명하신 것 중에 어쨌든 되갚아줬으니까 어쨌든 처음에 돈이 그런 목적으로 쓰인 건 맞단 말이죠. 몰랐든 알았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처음에 어떤 그 뭐 용역을 받을 때 이발을 했거나 어떨 때 자기 돈은 안 냈다는 건 맞잖아요. 예. 그 돈이 어딘가로부터 들어왔고 나중에 문제된 이후에 모르셔서 갚아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용역 어떤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돈이 남의 돈을 댔고 본인이 되갚아줘서 이런 그 사실관계만 갖고도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근데 네. 제가 그것도 들어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어른을 모실 때 이발을 하셨을 때 제가 돈을 대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어른들을 많이 모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일 중에 하나라 까먹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돌려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까먹고 넘어간 분도 계셨어요. 그랬을 때 이게 엄밀한 잣대로 얘기하면 대변인님 말이 맞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이발비를 최민희한테 내게 해야지 그런 의도가 있는 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제가 내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그런 의미에서 동의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돌려준 어른들은 제 기억 속에 안 돌려준 분보단 훨씬 좋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의 일종일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바깥 누가내기도 하고 또 얻어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 내에서의 문제를 본다 그러면 예.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갑질로 인식을 해서 그게 확실히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진 예, 점이긴 해요. 적극적으로 너가 왜 얘기 안 했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알아서 스스로 본인 목숨 본인이 할 일은 해야 되고 맞아요. 이래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수혜를 것 같아요. 받고. 좋은 현상이에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좋은 생각해요. 근데 현상입니다. 이제 본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 글쎄. 일이구나라는 인식하는 거와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 이런 그럴 잘못이 있는 수가 거죠.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게 어쨌든 전 이 모든 게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 억울한 적도 있었거든요. 뭐 밝힐 수 있어요? 아니 예를 들면 택시비 제가 낸 적도 있고 어른하고 갈 때 그러면 달랠 수도 없고 어른에게 10,000원은 별거 아니지만 제 30대 때 저에게 10,000원은 월급에 예. 30분의 1이니까. 예, 그래서 근데 그때는 그게 근데 이제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은 계속 이제 본인 개인 돈 쓴 거를 얘기하는데 네. 광복회는 지금 그게 또 아니고 근데 그 모시던 분의 개인 돈이 아니라 카페 운영 수익으로 넘어와서 용처가 정해져 있는 돈을 썼다. 그게 또 그렇죠. 문제죠.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고 했느냐 이것도 그지? 따져야 된다는 의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뜬 인물 진 인물 이야기 나눠봤고 엊그제 있었던 TV 토론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우선 총평 한마디씩 하신다면? 네. 저는 시간이 금방 가고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고 흥미로웠고 별거 아닌데 이 TV 토론 보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후보 간의 특성이 잘 드러난 토론회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용기찬 대변인. 저는 그 예상보다는 그 각종 정책에 대한 그 각 후보의 입장이나 조금 깊이 들어간 정책도 있고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배운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향후 토론이 이런 정도의 양상으로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저희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토론보다는 훨씬 더 정제된 토론이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각 당의 실무진과 방송사 측이 함께 사전에 모여서 주제를 나누고 토론 진행 방식을 합의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주제를 나눠놓은 게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토양을 마련한 게 아닌가. 그거는 칸막이가 있는 게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경우 같아요. 근데 칸막이가 없어서 긍정적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이게 순전히 개인적으로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끝장 토론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뭉뚱그려진 그 한 7분 그리고 옆에 후보들이 이제 얘기하더라도 다 합쳐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복잡한 얘기를 정책 결정과 그 개인 사업자의 이득까지를 하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끝장 토론을 하면 진짜 재밌겠다. 국민들은 진짜 흥미진진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띄어서 따로 토론하는 네, 것도 나쁘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일부 시간에도 그 토론에 대해서 각 후보가 토론에 임하는 자기 전략을 다 세워 갖고 왔고 다 전략대로 했다라는 잠깐 평가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보면은 부동산을 주제로 한 주제 토론에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시간이 5분이에요. 네. 그다음에 무주제로 주제 없이 자유토론에 주도권 토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7분이에요. 그 12분을 거의 온전히 대장동 부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공격으로 윤석열 후보는 전략을 짜왔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그런 공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단 한 가지도 어떤 구체적 뭐 아주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사실관계의 구체적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구체적 반박이나 이런 거 없이 네. 그저 국정감사에서 탈탈 털어놓은 데 없었다. 오히려 국힘이 반대했던 걸 난 이렇게 해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한테 죄송하다. 요 얘기만 반복 되풀이했거든요. 새로운 사실 딱 하나밖에 없었죠.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도 전략을 그렇게 짜고 나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양 후보가 전략을 이렇게 짠 게 이번 TV 토론에 드러났다면 지금 두 분이 동의하신다는 대장동 무제한 토론을 해본들 뭐가 더 나올 수 있을까?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제한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재명 거죠. 후보도 그냥 계속 똑같은 말 되풀이는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 뭐를 심어주느냐잖아요. 그게 반복. 이게 DJ가 잘 쓰던 방법이잖아요. DJ는 하나의 그 발언을 여러 번 반복하죠. 여러 번. 그래야만 국민들께 각인된다는데 그 전략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장동만 가지고 하면 오래 하면 그렇게 못하죠. 대장동으로 2시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민관 합동으로 가는 과정 그리고 이건 칸막이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주제별로 민관 합동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상위캡 하위캡 문제까지 이게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문제 등등을 따로따로 떼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배임 그 초과이익 환수는 배임과 맞닿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를 것 같아요. 분야가 대장동 하나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분야가 넓고. 이게 이제 도계공을 설립하는 단계부터 그다음에 인사 문제도 결부돼 있죠. 그다음에 인허가 문제 결부돼 있죠. 그다음에 사업 협약 문제 결부돼 있고 FC 운영 문제 결부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팩트 체크까지 곁들여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사실 부족하죠. 그러니까 두루뭉술 대답이 나오고 그렇죠. 두루뭉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세세히 잘라서 팩트 체크까지 곁들여서 하게 되면 저는 2시간 분량은 충분히 나온다. 2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수사해서 몇몇 지금 기소되어 있고 새로 또 곽상도 전 의원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곧 또 기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이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이런 정황을 따지고 볼 때 그걸 그 주제만 갖고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TV 토론을 한다? 그게 과연 적절한지는 또 따져볼 문제예요. 앞으로 법정에서 따져줘야 할 문제들이 숱하게 거론이 될 텐데. 근데 이제 법정에 기소돼서 법정에서 공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물론 이제 수사 대상이 안 됐으니까 안 됐겠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소장에 단 한 줄도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은 또 알겠습니다. 없어요. 될지 한번 봅시다. 지금 두 분이 말하는 네. 대장동 2시간 양자 토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뭐 누가 제일 잘했나 이런 뭐 판에 박힌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네. TV 토론 지켜보고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들었던 어떤 대목 뭐 이런 거 한 마디씩 해보신다면 최민희 전 의원.
저는 개미들이 좋아한다는 발언.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세 폐지 이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입장이 뭐지? 이렇게. 근데 그게 좀 서브로 들어가. 주식 양도 차익 무슨 얘기냐면 소득세 폐지 그 문제다. 예, 증권 거래세가 있고 예. 주식 양도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 양도세는 이것도 뭐 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공부한 건데 되게 1% 정도 10억 이상 주식을 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슈퍼개미도 뭐 그런 거고. 그 중에서 수익이 몇 천만 원 이상 났을 때 5천만 원 이상.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좋아하겠죠. 원하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질문은 처음엔 증권거래세 폐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모호해지면서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셨다. 그랬더니 동의하셨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말하자면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 그런데 개미들이 좋아한다라고 발언을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약간은 이런 면인데 그것을 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거는 내용을 안 보는 예를 들면 저쪽의 지지자들은 우리 후보가 당당하게 잘했다 이렇게 느낄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해서 그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아마 그건 뭐 저도 어떤 측면에서 그런 대답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준을 갖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원한다라는 취지고, 그러니까 양도세 이게 도입이 지금 도입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도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라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왜 일부 그 부호들만 갖고 있던 그 과세 대상을 왜 그 넓히는 걸 축소하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거기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개미 중에서 생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양도세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양도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슈퍼개미.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양도세가 있고 이것을 이제 확장하는 거잖아요. 확장하는데 그 확장 대상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양도세 부과 대상보다는 훨씬 더 덜 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늘어나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폐지하겠다라는 건데 한쪽은 이쪽 기존에 있던 걸 왜 폐지하느냐 요 관점에만 보시는 것 같고 또 한쪽은 이미 양도세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개미들도 좋아한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 아마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상 받으셔야 되는데 이 대목이 저는 저렇게 옹호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헷갈리셨다. 일단은. 조금 헷갈린 이게 대목이 문제예요. 있어요. 약간 헷갈리셨다. 그때 윤석열 후보께서.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개미들이 제가 좋아한다고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 저기 뭐냐면 처음에는 10명만 과세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과세 대상은 이제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비상장 주식 그렇죠. 거래 차익만 아까 말씀 10억 이상만 과세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늘려서 5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과세 대상 국민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폐지하겠다. 양도세를. 그러면 이제 물론 비판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그 10억 이상 이런 분들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부자 감세가 맞아요. 부자 감세. 그러나 이미 늘리려고 했던 또 다른 잠재적인 과세 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환영할 만한 거거든요. 근데 숫자를 볼 때 아니 그러니까 이 대목은 너무 오래 얘기할 거 없이 어떤 양도세를 어떻게 없애고 그렇죠. 증권거래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정책들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국민평가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윤 대변인은 인상 깊었던 한마디라든지 뭐 그런 대목 어떤. 저는 아무래도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합의하자. 그 본인에게 주어진 7분을 전부 거기 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예상은 제가 했지만 사실은 그 연금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강 후보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단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것을 공격의 소재로 삼지 않고 그냥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을 다 썼다는 게 저는 좀 예상보다 달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동의하고 저는 누가 제일 잘했냐 이 기준이 그러니까 상대적 평가의 요 토론회를 보고는 결정할 수 없고 과거의 토론에 비해서 대폭 향상된 사람이 누구냐로 따지면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국민연금 같은 거를 끌어내는 모습으로 보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체화됐는지는 모르지만 국방 등에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예. 뭐
이 대목도 이 국민연금 개혁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 국민들이 반대하고 내지는 싫어하고 부담되니까 정치권이 적극 나서지를 못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우리 청취자분도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비교적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몸이 가벼워서 할 수 있는 글쎄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잘했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운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제3정당의 역할은 진보 쪽의 역할과 이제 안철수 후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의제들을 계속 던져서 사회 의제화 시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거대 정당 내지는 뭐 정권을 가진 쪽 어디든 부담스러워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를 아예 그냥 툭 털어놓고 앞으로 우리 국민연금 제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까지 뺏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보다 덜 받고 지금보다 더 늦게 받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 이외에는 단 한 가지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각오해야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안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양당 후보에 대해서 그걸 공격 소지를 막 써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자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안 가고 그렇죠. 뭔가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거. 이게 앞으로 토론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뭐 미국, 중국, 일본, 북한 4개국 정상을 어떤 순서로 만날 것이냐. 이게 사실 그렇게 공통 질문으로 제가 던졌고요. 앞에 부동산 정책도 공통 질문으로 던졌는데 이 공통 질문 2개는 보통 이런 후보자 토론의 공통 질문은 사전에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특히 온갖 정당에서 그 공통 질문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서 뛰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특히 두 번째 외교안보 분야 공통 질문 던지면서는 야 이건 금방 생각해서 30초 안에 답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분 다 아무튼 능수능란하게 자기 색깔을 딱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4인 4색이 나왔고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재명 후보는 이 한반도 평화, 외교, 뭐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미국이 양해하면 북한을 먼저 만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을 먼저 만나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그거는 집권당의 후보로서는 제가 보기엔 가장 모범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선한 답을 한 거죠. 보통은 미국 그러잖아요. 모든 후보가 미국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은 신선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이건 제 판단으로 예를 들면 저는 이걸 신색깔론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북한이 잘 안 통하니까 중국 혐오, 중국 색깔론이 등장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이 한반도 정책이 외교안보 정책이 잘못됐다 방향이 이런 시점에서 얘기하니까 뭐 친중, 친북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건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동의를 안 하니까요. 미국이 한미 관계가 어느 때부터 돈독하다고 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시각이시니까 당연히 미국부터 만나겠다. 미일 중북 이런 순서. 그렇게 만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 저는 뭐 이건 정말 색깔이 잘 드러난 그런 코너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건 이제 색깔론이라는 의견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그 산불 정책으로 대변되는 이제 현 정부의 대중국 정책 기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안보 문제에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중국의 어떤 입김이 우리가 스스로 또 그걸 판단해서 그 정책 기조를 정하게 되고 북한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이제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 대중국 경제에. 그런데 그것은 외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국방은 또 국방대로 어떤 자주적인 국방을 대비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같이 짬뽕되다 보니까 산불 정책 같은 이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그런 이제 그 어떤 심중의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심상정 후보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먼저 제일 하셔서 먼저 하겠다. 그 부분은 조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럼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께서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곤란한 입장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현재 어느 어디부터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 주장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네. 이제 대변인님은 좀 익숙하지 않으신데 소위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의 기본 시각이 어쨌든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풀어야 미국 문제 등등도 풀린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너무 익숙한 진보 정치인의 당연하다. 시각이라 그거는 별로 신선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했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 아까 부동산 예.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부분의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예, 말씀을 안 하고 일반적인 이제 해법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날 윤석열 후보의 말이 저도 소신이었거든요. 일단은 공급 정책 중에 그래도 이 시장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임대차 3법을 좀 먼저 바꿔야 된다. 입법적으로 다듬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하고 청년들한테 아무리 집이 많이 열려 있는 듯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조금 단기적인 핵심적인 지표인데 이 부분을 얘기해서 저 부분은 제가 손뼉을 한번 쳐줬죠. 그리고 그 알리백, 텍소노미 이 용어를 두고도 또 말들이 많습니다. 뭐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양쪽 다 비판을 받더라고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그것도 몰라서 되느냐라는 비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아니 그런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면서 설명조차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식의 토론이 적절하냐라는 비판. 양쪽 다 그런 비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과 언론의 승리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놀란 게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서울대 스누라이프 들어가서 서울대생도 모른다 이런 기사가 나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걸 받아서 논평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입장이. 야, 중앙일보는 정말 국민의힘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서울대생이 모르면 대통령 후보가 몰라서 되나? 근데 이 부분은 민주당 공보단이 국민의힘 공보단에 비해서 의제 설정에서 밀려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돌리면서 봤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가 모르는 단어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던졌냐 봤더니 애초에 이재명 후보의 질문은 아리백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아리백이 알이라고 하니까 그랬지 신재생 에너지 백이란 뜻이에요. 예. 이게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테슬라가 다 아리백에 가입해서 앞으로는 이게 자기네들의 부품도 아리백 가입하고 이런 데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LG나 SK가 2차 전지를 만들어서 테슬라에 팔아먹으려면 아리백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방형 통상 국가에서 아리백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모르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의제를 바꾸는 걸 보고 그래서 이게 VS가 되는 알겠습니다. 걸 보고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 용의자 대변인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100%가 쉽지는 않다 이런 취지는 답변을 아니 했고 불가능하다고 하시죠. 잠깐만. 예. 아리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알면 좋지만 알면 더 좋죠. 그런데 저도 몰랐고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이재명 지사께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제로 해서 저는 뒤에가 더 괜찮았다고 봐요. 텍소노미인가요? 이 텍소노미. 네, 이것은 텍소노미. 정부가 관여하는 거잖아요. 아리백은 어찌 보면 민간 기업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일단 당장은. 그런데 텍소노미, 이 K 텍소노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주된 질문이었고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리백이 논쟁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잘못 남아갔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설명하신 김에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텍소노미, EU 텍소노미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좀 전문 용어에 대한 어떤 또 학습 기회가 생기기도 한 것 같아서 근데 그 점은 사회자님 장점과 텍소노미의 핵심은 원전 포함 여부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만 말하자면 친환경 산업 분류 문제고
그 분류에 원전을 넣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0초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만약에 원전이 들어가게 되면 원전의 자금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말씀을 하셔서 예. 저는 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될 법했거든요. 양자가. 근데 앞으로 저는 그 논쟁은 이어질 것 같아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자 앞에 토론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올까요? 정현정 씨. 네, 이번 주말에는 교통량이 평소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 발생하고 있는데요. 앞차와의 여유 공간 충분하게 두시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황은 서울 방향으로 인제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현재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반대 양양 쪽으로는 남양조금소 부근에서 화도까지 나들이 차량들이